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고구려의 역사 또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요.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천자의 제국이었던 고구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만 천자의 제국이 아니고 우리 고구려도 천자의 제국, 또 천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고구려가 우리 한민족의 가장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속상하게도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고 하면서 고구려가 자기네 지방 정권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대응할 때 중국의 대응을 그대로 받아쳐서 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고구려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서에 보면은 지금도 전부 다 고구려는 중국에 조공을 했던 나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국사기라든가 또 삼국사기는 중국의 사설을 인용했기 때문에 중국 사설은 전부 다 고구려가 중국에 조공한 것이다 하는 중화사필에 의해서 이제 조공국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우리는 그대로 우리는 중국에 조공한 나라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검토한 대로 고구려 초기에 이미 지금의 북경 지역인 어양, 북평 이런 지역에 또 태원 여기까지 고구려 군사가 들어가서 침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 때도 요소 지역에 성을 쌓았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라는 나라가 요하를 넘어가지 못했다 하는 이런 기존의 학설들이 이미 그런 사설을 통해 가지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고구려는 지난 시간에 또 검토해 본 대로 세계 최대의 국가였던 수나라, 고구려 침입하다가 멸망됐습니다. 또 당나라, 당태종도 고구려 침입 후유증으로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고구려에 대해서 항상 중국의 지배를 받고 침략을 받은 쪽으로만 우리 역사가 자꾸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 결국 고구려는 적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영계 소문이 죽은 후에 내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침략에 의해서 멸망한 것보다 그 내분에 의해서 멸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구려도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구려는 또 그 이후에 복국운동, 즉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는 걸로 고구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고구려는 말씀드린 대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또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이제 결국은 부흥운동이 성공을 못하지만은 또 그 후손들이 중국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활약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이 중국 역사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제 몇 개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첫째는 중국 최고의 장수였던 고선지 같은 경우에 우리의 역사에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는 얘기죠. 고선지 장군이 중국에서는 가장 훌륭한 장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고선지 장군이 바로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또 중국의 사서에 고구려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산동 지역의 치청왕국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은 제나라입니다만은 나라를 세웠던 이정기 일가 한 50년 동안 4대 50년 동안 중국의 당나라와 대치하고 있던 이런 나라였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구려 후예로서 대조영이 발해를 세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중국의 유민들이 고구려 유민들이 중국에 가서 성공을 했던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68년에 고구려가 중국의 당나라에 멸망을 당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많은 유민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645년에 중국의 당태종이 들어와서 나중에 안시성 전투에 의해서 이제 실패를 했지만은 그때 한 7만 명 정도의 고구려 사람들이
중국의 당나라에 끌려갔고요. 그다음에 669년에 또 대규모의 고구려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이때는 주로 지배층이 이제 많이 끌려갔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뭐 어디에는 한 14만이다 또는 어디에는 한 20만 명이다 이렇게 많은 고구려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이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자는 백성들이 뭐 끌려가지는 않겠죠. 주로 지배층이라든지 또는 중국이 필요하는 사람들, 예컨대 뭐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20만 명이라는 그 인원은 상당한 수입니다. 그때 고구려가 멸망할 때 호수로 해서 한 69만 호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한 5명 기준으로 잡으면 한 3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만 명 이상이 끌려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끌려간 것이죠. 그래서 그 끌려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개 이제 그 요동 지역의 영주를 중심으로 해서 끌려갔다가 그다음에 더해서 산동 지역 또 나중에 이제 복국 운동이 다시 일어났을 때 고구려 사람을 더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의 오지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감숙성은 지금 실크로드로 가는 그 길목입니다. 거기에 양주라든지 난주라든지 이 지역으로 이제 끌려가는 것이죠. 일종의 중국에서도 오지로 이제 끌려가서 고구려 유민들이 더 이상 결탁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데 그 저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양자강 남쪽의 강소성이라든지 안휘성 뭐 이런 데까지 이제 끌려갑니다. 뭐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태국 국경에 있는 치앙마이 쪽에 가니까는 고구려 후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색동옷을 입고 뭐 절구나 우리가 지게나 이런 걸 사용하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을 보는 것 같이 고구려 사람들이 정확히는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끌려갔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20만 명 이상이 끌려가서 중국의 곳곳에 이제 끌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선지라든지 이정기라든지 또는 뭐 이쪽에서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 또 그 외에 이제 중국의 현종의 아주 가장 측근이었던 그 왕모중 같은 사람은 나중에 재상까지 됩니다. 당나라에서. 그다음에 왕사례라는 총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고구려 출신들이죠. 마치 이제 그 백제의 유장이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흑지상지 같은 경우도 중국에 가서 당나라의 장군으로서 활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많은 고구려의 후예들이 중국 당나라에 끌려가서 처음에는 어려운 유민 생활을 했지만은 그쪽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중국의 유능한 장수로 또 유능한 재상으로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최고의 장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고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실 고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낯익은 얼굴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고선지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그렇게 부각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뭐 중국 역사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선지는 그 선조들이 이제 끌려간 데가 안서도호부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 안서도호부가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실크로드 끝으로 이제 가게 되면 쿠차라는 그 지역의 안서도호부입니다. 이게 이제 서역 지역하고 중국하고의 마지막 거의 국경지대에 가까운 그 지역이죠. 이 지역의 안서도호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끌려가서 여기에서 무인으로서 장수로서 이제 활약을 하게 돼서 벼슬이 차츰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안서도호부에서 지나서 가게 되면은 천산산맥이 있습니다. 천산산맥이 있고 거기에 타클라마 사막도 있고 뭐 이런 지역을 지나서 거기에 있는 서부 쪽에 이제 뭐 달해부 뭐 이런 조그만 부족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런 나라들을 점령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중국이 자꾸 이제 서쪽으로 진출하게 되니까 그쪽에 있던 사라센 이슬람 왕국 같은 데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서로 이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센 제국과 그다음에 토본이라고 하는 티베트가 서로 연합을 해서 중국이 서진하는 세력을 막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이들 사이에 이제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선지가 장군이 되어서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에서 이제 보는 것 같이 아주 이 지역이 험난한 지역이죠. 말씀드린 대로 뭐 그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든지 또는 천산산맥이라든지 이런 험한 산을 넘어가지고 지금 보는 소발열국도 뭐 큰 나라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험한 산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중국에서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런 지역이죠. 자,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그 소발열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수도의 아너월성 같은 데도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이 원정을 통해 가지고 거의 그 고선지는 72개 소국들을 갖다가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해서 점차 이제 벼슬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소위 이제 망명 그 나라가 망한 그 나라의 이제 유민으로서 이제 서름을 받는 거죠. 그렇게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저 전쟁을 할 때 안서 지역에 있었던 그 안서 절도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조정에다가 보고를 했다. 이런 모함에 빠져가지고 또 한때 고선지 장군이 이제 상당히 고전에 빠졌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여하튼 고선지 장군은 그런 여러 가지 전공에 의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750년쯤 되면은 다시 여기를 넘어서 이제 오늘날의 타슈켄트라고 하는 소위 석국을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석국을 점령해서 석국의 국왕을 갖다가 체포를 해가지고 수도 장안으로 보내죠. 근데 굳이 그 국왕이 항복해서 이제 장안까지 끌고 갔는데 그걸 죽일 필요가 없는데 또 뭐 당나라에서 그 석국의 그 국왕을 처형을 하게 되니까 그 일대 사라센 제국이라든지 또는 이런 석국이라든지 석국의 왕자가 그 일대 사라센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무고하게 또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쪽이 이제 연합해서 같이 이제 전쟁이 또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이제 중국 역사상에서 나타난 탈라스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가 되는 건데 이 탈라스 전투는 사실은 고선지 장군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그 탈라스 전쟁이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할 정도로 전혀 어떤 중국의 어떤 장수들도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 지역까지 쳐들어가는 것이죠. 그 지역은 뭐냐 하면 오늘날에도 그 파미르 고원이라든지 힌두쿠시 고원 산맥이라든지 뭐 사람이 설산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사 7만을 이끌고서 그 지역을 쳐들어 가게 됩니다. 결국은 달라스 전투를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고선지 장군이 이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는 것이 이제 뭐 전투 자체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같이 인솔해 갔던 그 군대 중에서 뭐 트루크 계통의 이제 카루룩이라든지 발한나라든지 이런 나라를 같이 이제 옛날에 이제 항복을 받아가지고 끌고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반을 해가지고 소위서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 결전회장에서 이제 배반을 하게 되면서 할 수 없이 이제 탈라스 전투에서 이제 패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탈라스 전투가 고선지가 뭐 패배했다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탈라스 전투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탈라스 전투로 인해서 소위 중국의 제지술이 서양으로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포로로 갔던 사람 중에 종이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이 포로가 사라센 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서양에 펼쳐가지고 그 이후부터 서양에서 종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탈라스 전투입니다. 자, 물론 탈라스 전투에서 이제 뭐 고선지 장군이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워낙에 상승 장군, 항상 이기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고선지 장군이 이제 계속 그 중용을 이제 받았는데 결정적인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알록산이 난을 일으킵니다. 755년이 되면은 이제 알록산이 난을 일으키는데 알록산은 여러분 알다시피 범양 오늘날의 북경 지역의 절도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양 치청 절도사 이게 치청이라는 것은 이제 산동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 치청 이렇게 오늘날의 북경과 산동 일대를 전체를 다스리는 절도사를 이제 범양 치청 절도사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당나라에선 가장 동북쪽에 있었던 이제 변방 지역에 있었던 절도사였죠. 이제 알록산의 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알록산이라는 인물은 한나라 한족이 아니고 그 북방 쪽입니다. 북방 쪽인데 알록산이 난을 일으킨 것이
당나라가 이제 당내에서 특별 대우를 받다가 이제 배반을 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사서에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설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에 당현종이 여러분 잘 아는 양귀비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양귀비의 일족이었던 양국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당 조정이 전횡이 되는 거죠. 양국충이 그 알록산을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알록산이 난을 일으켰다는 것이 요즘 이제 새로운 정설로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그래서 알록산이 결국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뭐 알록산은 거의 15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군대가 장안을 향해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뭐 쭉 내려오면서 계속 패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뭐 변방의 장수들이 항상 그날의 최고의 장수들을 변방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그 알록산에 대항할 군대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고선지 장군의 밑에서 고선지가 안서 절도사 할 때 그것을 이어받았던 봉상청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 봉상청이라는 장수가 마주대하다가 결국은 알록산 군대한테 패배를 해서 이제 물러납니다. 그래서 물러나다가 낙영을 지나가지고 삼문협을 지켜야 되는데 삼문협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더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나 있는 거죠. 자, 조정에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수도 장안이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다시 여기서 고선지 장군을 불러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봤더니 자기의 수하였던 이제 봉상청이 군대 패배해가지고 이제 물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섬주라는 지역을 지키려고 했는데 섬주가 이제 장안에 들어가는 길목이면서 거기에 많은 물자가 이제 비치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걸 빼앗기면은 장안이 위험하게 되니까 거기를 지키려고 했는데 봉상청이 이제 고선지한테 이런 주문을 합니다. 차라리 섬주보다는 동관에 들어가서 동관이라는 관자가 일단 붙은 거는 관방 시설이 잘 돼 있고 산이 험하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 지키면은 능히 뭐 100,000 사람도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동관을 가서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제 고선지가 할 수 없이 이제 그 평야지를 지키는 것보다 그런 요새지를 지키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완창이라고 하는 그 아까 얘기한 섬주 지역에 있던 그 태원창 여기에 그때 당시에 상당한 물자 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자가 있었는데 이거를 빼앗기게 되면은 결국은 알록산 군대에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 거기에 군비를 보태주는 형태가 되니까 이것을 이제 고선지 장군이 부하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적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대체적 고구려가 그런 전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청야 전술이라고 하는 게 식량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다 태우고서 성 안에 들어가서 농성하는 그런 형태죠.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준비가 잘 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에는 어느 나라든지 옛날부터 그 환관의 세력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국은 환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 환관 출신의 이제 감군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오늘날의 그 정치 장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을 감독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난 모든 상황을 왕에게 직접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치지 않고 알리니까는 좀 그 힘이 좀 크죠. 그래서 많은 전투 사령관들이 그 감군에 대한 역할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환관 출신인 그 감군이었던 그 변영성이라는 환관이 이전에 한번 그 고선지하고 같이 그 안서도 후보에서 같이 싸웠던 적도 있는데 한 번은 그 변성령이 고선지한테 뭐 부탁한 걸 고선지가 이제 꼬장꼬장한 장수니까 잘 들어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반발을 했다가 여기에서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저거 하니까 당 현정한테 그냥 아까 얘기했죠. 직보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보를 현정한테 한 거죠. 그런데 현정은 알다시피 뭐 양귀비의 치마 폭에 놀아났던 사람이라 이미 그런 통치력이나 이런 걸 이미 잃었을 때죠. 그래서 뭐 여기서 변성령이 얘기한 거에 보면은 뭐 고선지가 마음대로 후퇴를 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섬주를 지키지 않고 동관까지 이제 후퇴를 한 거죠. 그 뭐 작전상 후퇴인데 이걸 후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군수품과 양곡을 횡령했다.
뭐 횡령을 한 게 아니죠. 이거 어차피 알록산의 군대로 떨어질 거니까 이걸 군사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는 불태워서 저쪽 적의 수중에 떨어지지 못하게 한 건데 그것도 불구하고서 이제 횡령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선지가 배를 타고서 이제 적군을 시찰하기 위해서 배를 겨울에 탔는데 그걸 또 모함을 해가지고 그 전쟁 중에 배 타고 놀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장수, 어느 누가 겨울철에 배 타고서 유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현종이 이것을 그대로 믿고서 고선지를 처벌했다는 것은 이미 당 현종이 국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상실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선지 장군이 붙들려 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선지 장군이 이제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병사들이 웅성웅성하죠. 고선지 장군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게 환관의 감군 변성령에 의해서 이제 무고하게 저렇게 됐다는 것을 이제 병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선지가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이다. 만일에 억울하면은 억울하다고 여러분이 말해라. 그러니까 막 들고 그래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변성이 보니까 자기가 더러 겁이 나는 거죠. 이게 거꾸로 치게 되면 당나라 그 고선지가 이끌고 있는 10만 대군이 오히려 거꾸로 당나라를 칠 수가 있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선지는 당나라를 또 배반해서 치지 않고 자기네 고구려를 빼앗은 당나라였지만 스스로 죽기를 작정을 하고서 거기서 그냥 그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만일에 고선지가 조금만 마음을 좀 독하게 먹었으면 사실은 그 군대를 그대로 거느리고 갔으면 완전히 당나라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세적으로 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인의 후예답게 당당하게 이제 죽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선지에 대한 평가는 뭐 중국 사세에서는 고선지가 이제 뭐 잘못해서 죽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뭐 하기도 합니다만 그 영국인 동양학자 스테인이라는 사람을 그 중국에서는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항의 문서를 전부 다 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돈항 거기 석굴에 그 가보면 그 스테인이 아주 그냥 최고의 나쁜 사람으로 이제 아주 지독한 욕을 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스테인이 기록한 것을 보면 고선지는 탁월한 전략과 통솔력을 가졌던 최고의 장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록은 스테인만이 아니고 또 많은 후대의 이제 중국 학자들이 고선지 장군의 그 탈라스 전투에는 실패를 했지만은 그 힌두쿠시라든지 뭐 여길 넘어가서 했던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전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대 최고의 인물 장수로서 이제 평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고선주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볼 것이 우리가 이제 눈에 익은 분이죠. 이분 대조영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영주 지역으로 이제 끌려간 그런 고구려 이제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였던 걸걸중상과 이제 끌려가서 영주 지역에 있었는데 이 영주 지역에서 거란족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진충이라는 사람과 손만영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당나라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을 일으켜서 소란 한 틈을 타 가지고 그 대조영은 아버지인 걸걸중상 또 걸사비후 뭐 이렇게 말갈추장인 걸사비후 같이 해서 영주에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요동 지역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탈출하는 도중에 중국에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은 축천무후가 이제 세력을 가지고 축천무후가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이제 거란을 하게 되는 바람에 이제 거란 그 피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였던 걸걸중상이라든지 또는 말갈족 추장이었던 걸사비후가 전부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조영 계속해서 이제 동쪽으로 가서 오늘날의 거의 돈화 지역, 돈화라고 하면은
여러분 연변은 대충 어딘지 아시죠? 두만강 끝에 그 연변 북쪽에 있는 돈화 지역까지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천문령이라고 하는 철문령에서 이제 전투를 벌입니다만은 그 뭐 정확한 그 위치가 지금까지 어딘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동쪽으로 이제 피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신해서 결국은 돈화에서 이제 동모산이라는 그 동모산 현지를 가보니까 동모산이라는 건 뭐 그 얕은 지역인데 동모산 아래에 있는 도읍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다. 처음에는 이제 진국이라고 이제 이름을 했죠. 근데 사실은 저기에 저희 가 보니까 뭐 발굴을 한 사람들에 의하면 저 안에 저 동모산 위에서 여러 가지 그 시대에 뭐 유물이 조금 나왔다고 하지만은 저 가니까 크게 높은 구릉지대는 아니고요. 여기는 뭐 저희가 사실은 답사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냥 사진만 찍고 왔는데 왜냐하면 저런 데를 못 들어가게 해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 출입 못하게 합니다.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동북공정이나 이런 걸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가서 뭐 들여다볼까봐 상당히 그런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뭐 무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적이 그대로 뭐 노출돼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먼 발치로 뭐 사진만 찍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이 동모산 이 지역에서 대조영이 이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국을 한 이후에 대조영은 중국 당나라와 즉각적으로 부딪히는 걸 피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대문여를 갖다가 이제 당나라에 보내서 수기를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당나라와 가능하면은 전쟁을 벌이지 않고 화친을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시간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대조영 같은 경우 그래서 나라를 좀 더 튼튼히 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동모산이 이제 보통 우리 역사책에는 동모산에서 됐다 하는데 동모산에서 할 때는 없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오동성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동성터라는 것은 그 돈화 시내 한복판에 비석만 이제 서 있는데 사실은 거기보다는 그 동모산에서 그 현재 그 돈화 시내 가기 전에 그 오동성의 터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새로 발굴을 해서 오히려 거기가 초창기의 도읍지였겠다 했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교과서에 동모산에서 뭐를 했다는 식으로만 이제 나와 있는데 동모산이 그때 아마 동모산 이 앞에 또 하나 동모산하고 같은 높이의 한 요게 한 해발로 치는 워낙에 높은 지대니까 해발로 치면 한 600m 정도 되는 데 있는데 여기에서 저쪽 서쪽을 아주 조망하기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저거 한 것도 저쪽 서쪽에서 언제 또 따라붙을 그 당나라나 이런 군사들을 때문에 아마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그 동모산에다가 뭐 성도 설치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온 것 같은데요.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조영이 이곳에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발해라는 나라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의 한 230년간 그쪽에서 나라를 세워서 밑에 우리 신라 북쪽에 발해해가지고 우리가 남북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역사적인 중국하고의 논란이 뭐냐면 대조영이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죠. 우리는 이제 중국 사서에 나타난 대로 고구려의 별종이다. 별종이라는 것은 고구려와 뭐 다른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이제 아류, 고구려 종족이라는 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대조영은 고구려의 아주 지배층의 이런 인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고구려의 별종이라는 그 의미에서 고구려인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뭐 신당서나 이런 거에 보면은 그 송말 말갈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지만은 고구려한 나라는 많은 그 민족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있는 거죠. 순수한 고구려족도 있고 뭐 말갈족, 뭐 또 선비족하고도 딱 같이 연합해가지고 중국을 치러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제가 오늘날의 개념으로 자꾸 한민족 해가지고 우리 고구려 민족만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고구려는 상당히 다민족이었었던 거죠.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을 포함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말갈족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은 고구려의 일원이었는데 어느 다른 소수민족보다는 또 많은
족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인 플러스 말갈인 해가지고 그걸로 발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나중에 발해가 일본하고 국교를 맺으면서 거기에 많은 사신을 보낼 때 여기에 당당하게 고구려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서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발해라는 나라는 스스로 고구려의 후예라고 자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조영도 고구려인의 후예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정기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정기라는 인물도 사실 우리 역사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선 중국의 당나라에 배반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로만 치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정기가 바로 이제 그 고구려의 후예죠. 그 신라 삼국사기에 보면 그 신라 헌덕왕 때 군사 3만 명을 당나라 요청에 의해서 파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헌덕왕 때가 신라가 파병을 할 입장이 안 되죠. 신라도 뭐 여러 가지 초적이라고 하는 그 지방 그 반란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거 맞게 급급한데 거기에 3만 명이나 되는 것을 파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운주절도사 이사도가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3만 명을 파병을 하라 해서 3만 명을 파병을 합니다. 근데 그 파병을 하는 거기에 나타난 그 운주절도사 이사도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이제 이정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산동 지역에 치청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정기는 옛날 첫 이름은 회옥입니다. 회옥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살았냐 하면 이 사람도 얘기한 그 영주 지역 아까 대조영도 영주 지역에서 영주 지역을 끌려왔었다고 그러죠. 아마 그 이정기 이 집안 조상들도 그 영주 지방에 끌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조그만 그냥 비장 정도 그 무인으로서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요령 지역의 이쪽에는 이제 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바로 그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당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동 도호부가 처음에는 평양에 있다가 이 지역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나중에 이제 보장왕을 여기 왕으로 앉혔더니 보장왕이 오히려 거꾸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키니까 다시 보장왕을 폐하고 뭐 아들을 갖다 다시 왕으로 세우고 하여튼 이때 당의 입장에서는 뭐 고구려 땅을 지배한다는 의미보다 고구려라는 큰 나라가 자기네 당나라를 압박해오는 그것만 벗어난 것만 해도 큰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를 고구려의 땅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튼간에 여기에서 이제 이정기는 그 영주에 있던 평로군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평로군은 이제 나중에 이 지역에서 바로 알록산이 난을 일으키는 그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기는 그때 당시에 내외정관이었던 후희일이라는 장수하고 둘이서 해서 이제 평로군에 소속돼 있다가 알록산이 난을 일으키니까 알록산의 부대와 싸우는 부대가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이제 알록산이 난을 일으킨 후에 그 안동도호였던 이제 왕현지 밑에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데 그 왕현지가 그 알록산이 그 평로절도사를 부하를 임명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그 부하를 처단하는 대앞장섰던 것이 바로 이정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정기도 고구려 후예로서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고 무예에 상당히 능했던 인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 왕현지를 이쪽에서 도독으로 새로 임명을 하려고 했더니 왕현지는 바로 죽고 그 아들을 갖다 임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정기가 우리가 다 죽여놓고 우리가 싸움에서 다 저걸 했는데 아무 공도 없는 그 왕현지의 아들을 갖다가 여기 도독으로 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해가지고 이정기가 자기의 그 고정사촌이었던 그 후희를 갖다가 그 평로군사, 평로절도사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알록산하고 대적해서 싸우니까 알록산이 다시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거꾸로 이정기 후일 이 부대를 갖다가 이제 공격해 들어오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해족이라고 하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록산은 여러 소수민족
북방의 소수 민족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해족을 또 동원해가지고 같이 이정기 일행을 압박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정기가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군사 2만 명을 바해서 배를 타고서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바로 이제 청주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그 등주 지역으로 이제 여기 산동성 끝에 보면 그 등주라는 데가 있는데 등주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주성에 들어가서 여기에 등주성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당나라 조정에서는 그래도 알록산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걸 피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산동까지 왔다 해가지고 당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후위를 갖다가 치청절도사, 왜냐하면 치청절도라는 건 이게 여기에 이제 치주,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겠습니다만 치주라든지 뭐 이런 청주라든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산동 지역을 다스리는 거를 치청절도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치청절도사를 제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들어와 가지고 바로 이 등주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서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돼서 이제 이정기 일행, 그 중에서 이제 후일이 치청절도사가 이제 됩니다. 근데 후일 같은 인물은 이제 자기가 절도사 좀 됐으니까 더 이상 바라고 싶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저 군사들 뭐 힘들게 하고 그냥 뭐 수탈이나 하고 그냥 편안하게 배 두들기고 앉아가지고 이제 노니까 군사들이 그 상당히 싫어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반면에 이제 이정기는 동생이었지만은 그 군인들의 이제 군사들의 신망을 받으니까 후일이 더 이상 이정기를 놔두면 안 되겠다. 이정기를 제거를 하려고 하죠. 그랬더니 오히려 군사들이 이정기를 떠받들고 후일을 갖다가 오히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정기가 구테타를 이제 성공을 했는데, 당나라에서도 굳이 이거 뭐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못 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 이정기한테 회옥이 처음에 이름이 이씨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회옥이라는 그 옛날 이름에다가 이시성이라는 게 중국의 당나라 황실들이 이시성 아닙니까? 이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이 이세민이라든지. 그래서 이시성을 화사하죠. 그래서 이정기 성과 이름을 하사합니다. 그래서 이정기가 이제 되는데, 자, 그러고서 여기에서 이제 그 평로 치청절도사를 그대로 후일이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전수해주고, 여기에다가 기록에 보니까 해운 앞 발해 신라 양번사 하는 벼슬까지, 이거는 뭐 일종의 이제 그 명예직 같은 거겠죠. 발해 지역과 신라 지역까지, 뭐 신라는 여기서 이제 실제로 관할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명예직 같은 이런 것까지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알록산의 난이 이제 계속되죠. 실제로 알록산은 둘째 아들한테 피살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알록산의 난이 끝나는가 했더니 알록산 밑에 있던 부장이었던 사사명이 다시 또 난을 이어가지고 전후 한 9년간의 이제 난이 계속됩니다. 자, 난이 계속되니까 각 지역에 있었던 그 절도사를 하고 있던 번진들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이제 커지고 서로 그 번진들끼리 또 서로 싸움을 하고 투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 치청 번진에 있던 이제 이정기는 점점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10만 대군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주, 유주, 조주, 그 다음에 이 밑에까지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바로 뭐냐 하면은 소위 그 양자강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대운하가 지나가는 길목이죠. 이 대운하라는 것은 뭐 수나라 양제 때 뭐 확충을 했다고 하지만 그 대운하의 큰 역할은 남방 지역의 그 풍부한 물자를 장안이라든지 낙양이라든지 이쪽에 도시로 끌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운하 수로가 막힌다고 하면은 장안엔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질 정도로 이 대운하의 역할이 상당히 컸는데, 바로 이정기가 이 지역을 들어서 대운하를 점령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당과 대치를 하는 국면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정기가 이제 49살 때인가요? 이제 일찍 죽습니다. 뭐 이 집안이 다 일찍 죽어요. 또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역사에서 보면은 목숨이 긴 거, 수명이 긴 것도 아주 역사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일찍 죽으면 그만큼 역사상에서 역할을 못 해요. 나중에 보면 역사에서 한 인물들 하는 사람들은 다 8, 90 된 사람들이 한 인물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다른 사람 다 죽은 다음에 자기가 회고록 남겨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니까. 하여튼 그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이정기 집안은 그 아들 이랍이라든지 이사고가 다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하는 집안이 못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정기 그다음에 그 아들 이납 때 바로 이제 여기에서 제나라라는 나라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제나라는 건 옛날에 중국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이 지역이 제라는 나라였었죠. 제라는 나라였는데 그것을 따가지고 이제 제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뭐 안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냥 흔하게 쉽게 얘기해서 치청왕국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식적인 이름은 제나라를 이정기 후손들이 세웠던 것이죠. 이건 당나라에 대항해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고선지라든지 또는 이정기라든지 이런 우리의 후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서는 완전히 미화가 된 고구려의 후예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고구려가 딱 망한 시점부터는 고구려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많은 후손들이 끌려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그 후예 가운데서는 그냥 우리는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고선지 장군이라든지 또는 이정기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이정기 그 집안에 보면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4대 동안에 한 50년 동안 그 당나라하고는 대치했던 제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그 고구려의 그 유민들이 끌려갔는데 그러면은 한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안 끌려왔냐? 서로 전쟁이 나는데 중국 사람도 우리한테 많이 끌려왔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중국에서 우리가 끌려가고 잡혀가고 포로 간 거는 우리 역사에 많이 기록을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이 끌려온 거는 거의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가 된 건 얘기 많이 하면서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추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추적을 좀 해본 것 중에 뭐 한인 포로들이 우리 역사에 보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삼국사기 같은 데 보면은 미천왕 때 뭐 현도군을 침공해가지고 8,000명을 사로잡았다. 그 8,000명을 사로잡았는데 어디다 갖다 줬냐? 그 기록을 보니까 평양에 갖다 놓았다. 이 기록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물론 평양에 도읍하기 훨씬 전이죠. 뭐 302년 이렇게 되니까 뭐 광개토왕 지나서 장수왕 때 평양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집안에 도읍이 있을 때 평양에다가 포로들을 갖다 놨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미천왕 때 뭐 313년 낙랑군을 침공해서 남녀 2,000명을 포로로 잡아왔다. 그 다음에 현도성을 침공해서 많은 포로를 잡아왔다. 그 다음에 고국양왕 때는 현도군을 침공해가지고 남녀 뭐 1만 명을 사로잡아왔다. 또 그 외에 그 밑에 가서 광개토 대왕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이렇게 중국하고 대항해가지고 싸우면서 중국을 침략해가지고 많은 중국인 포로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 끌고 들어온 것이 대체적으로 볼 때 지금 평양 일대라고 이제 기록에도 있지만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로들이 가지고 뭐 그 도읍지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두거나 하진 않죠. 그래서 거기에서 평양 지역에 이제 두고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일제시대가 돼가지고 바로 여기가 낙랑군의 치소다 또는 대방군의 치소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여기에 실제로 그 답사해본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동강 밑에 조선성이라고 하는 토성이 있는데 이 토성은 불과 수십 메터, 한병 길이가 수십 메터, 거기에는 낙랑군이라는 읍지가 있을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왜냐하면 옛날엔 다 성들이 방어성이기 때문에 좀 험난한 데다
짓는데 평지에다가 그냥 막 지어놔서 토성 높 저것도 큰 역할을 못하는 그 지역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바로 그 포로 수용소 내지는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포로만이 아니고 또 중국이 전쟁이 날 때마다 중국 사람이 무수하게 고구려로 피난을 옵니다. 피난을 와서 이쪽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그 일제시대 때 중국의 쓰다나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쪽이 낙랑군이 되고 갑자기 낙랑군이 되고 여기가 바로 한사군 설치한 지역이다.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가 제가 어제 다른 데서 이제 그 동북공정 할 때 이쪽에 이제 기록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한사군이 언제 설치됩니까? 그 낙랑군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이 기원전 108년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한무제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우거왕을 죽이고 거기에다가 한사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중국 사기를 보니까 한 1년 동안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우리 내분에 의해서 망한 거지 전쟁에 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기록에는 전혀 이런 게 없죠. 자, 그런데 이 낙랑 지역에 나타난 지금 낙랑 유물이라고 하는 일제 학자들이 주장한 거기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한무제 때 전한 때 유물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유물은 낙랑 지역, 평양 낙랑 지역에 나타난 유물은 뭐냐? 후한 때 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후한 때 계속 고구려와 싸우죠. 후한 때부터. 왜냐하면 후한이 AD 한 뭐 18년인가요, 16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후한이 이제 광무제가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AD 이후부터 서력 기원 이후부터는 고구려와 투쟁을 하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유물이 나왔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고구려가 점령하는 지역에서 그 중국의 포로들을 했다는 것을 상당히 맞춰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만일에 여기에 유물이 나타난다고 하면 한무제가 여기서 낙랑을 설치했다고 하게 되면 전한의 유물들이 많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한의 유물은 거의 없이 후한의 유물이 대다수 차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전한이 여기서 낙랑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고구려 때 중국을 침입해 들어왔던 또 중국의 망명객들을 수용했던 그 시설인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 저희가 실제로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도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중국의 감숙성에 가면은 실크로드의 장액이라고 하는 거기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고구려의 그 신전 같은 그런 기둥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옛날 로마 제국에서 파르티아 그 안식국이라고 하는 데를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 군단이 쳐들어가다가 거기서 패배를 해서 로마 군단이 포로가 됩니다. 한 10,000명이 정도 포로가 되는데 이 10,000명이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 탈출을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종적이 역사 속에서 없어져요. 로마사에서 보면 사라진 군단 이렇게 나타난 그 군단이 있습니다. 그 군단이 우여곡절 끝에 어디로 가냐면은 그쪽에 있는 흉노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그 흉노의 용병이 돼가지고 중국의 한나라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한나라에 와가지고 한나라에 다시 또 포로가 되죠.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한나라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 포로들이 바로 이 장액에 머물렀는데요. 그래서 로마식 아까 얘기하는 그런 건축물도 세우고 또 여기서 최근에 그 주변에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 99개의 무덤을 발견했더니 거기에 전부 다 그 서양 사람들의 인골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가서 봤는데도 아이들의 얼굴이 눈이 깊고 서양식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평양에서 이런 낙랑의 유물이 발굴된다 하면 여기서 발굴된 로마 유물이 발굴되고 한다. 그러면 여기도 로마의 식민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낙랑에서 유물이 발굴된다고 해서 그건 낙랑군 취소라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전부 다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한인 포로들이 이미 이제 많이 잡혀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중 한인 포로 중에서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뭐 포로는 아니지만 망명해온 인물 중에 하나가 그 동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안악 삼호분 보면은 안악 삼호분이 투시도입니다. 투시도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런 무덤 안에 이런 기둥도 세우고 옆에 벽화 이렇게 할 요런 하나 다 그려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저거는 이거는 그 고구려 그 안악 삼호분이 이제 유명한 이유는 이것도 화려할 뿐더러 여기에 주인공이 과연 누구냐. 이때까지 우리 기록에는 전부 다 중국에서 망명해왔던 동수라는 인물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동수라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그 중국의 그 전현 때 모영황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탈취하니까 그 동생이 거기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킨 그 편에 들었다가 모영황이 세력을 잡으니까는 고구려로 망명했던 인물이 동수입니다. 그래서 그 동수를 묻은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요란한 무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의 지난 시간 첫 시간인가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고구려의 이제 그 군대 체제를 얘기하죠. 그리고 기마병들의 다 호의에 의해서 그 주인공이 이제 행렬을 하는 그런 지도입니다만, 그림입니다만은, 이런 상태로 봐가지고 동수가 여기 와가지고 이 안악 삼호분의 무덤이다. 이 안악 삼호분이라는 게 규모도 엄청나게 클 뿐더러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영하 13년, 뭐 사지절, 도독제군사, 뭐 평동장군 쭉 해가지고 유주요동군 평곽현 도향 경상리 출신 동수, 이런 붓으로 글씨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동수의 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고구려에 망명해온 사람한테 과연 이렇게 호화 무덤을 세워주게 했을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제 식민사관 내지는 4대 사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큰 나라에서 고구려한 조그만 나라를 망명했으니까 우리가 극대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안악 삼호분의 주인공의 벽화를 묘사한 건데, 여기에 보니까 이 머리에 쓴 것이 소위 이제 그 백라관이라고 하는 관을 쓰죠. 이거는 왕만 쓸 수 있는 관입니다. 저게 주인공은. 근데 동수가 왕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아까 묵서명, 동수의 묵서명이 있다는 그게 이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이었던 여기에다가 글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장하독이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다가 써놓죠. 장하독이라는 것은 호위군사, 뭐 호위무사 이런 뜻인데, 그 왜 장하독이라는 위에다가 그 동수의 그 쭉 벼슬이니 뭐 이걸 적어놨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장하독이라는 위치를 그동안 신경을 안 썼는데, 하필이면 왜 장하독 쓰려면은 주인공 위에다가 써야지. 그래서 그 장하독이라는 거. 또 여기에 보면 아까 그 행렬도에 보면 성상번이라고, 성상이라는 건 왕이라는 뜻이죠. 성상의 깃발을 들고서 가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건 왕이 행렬을 할 때만 성상기를 드는 거지, 동수 같은 망명객이 저거 하는데 성상기를 들고 행렬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안악 삼호분의 무덤의 규모가 거의 뭐 고구려에서 왕릉급에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동수가 여기에 묻혔는가? 뭐 이게 연대를 잘 비교해 보니까 뭐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고구곤왕 때 그 중국의 모영황이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뭡니까? 왕비를 데려가고, 또 거기 왕의 어머니였던 왕모 주씨를 데려가고, 또 그것도 미덥지 않아 가지고 미천왕의 무덤을 파내 가지고 미천왕의 시신까지 끌고 갔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하고 연관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수의 묘가 아니고 오히려 미천왕, 왜냐하면 미천왕의 시신이 끌려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무덤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어떻게 될까 봐, 그때 당시에 이제 집안이었는데 집안에다가 매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멀리 더 안전한 지대인 이 안악까지 내려왔다는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거기서 동수를 왜 그럼 여기에다가 했느냐?
자, 이 모영왕에 끌려갔던 미천왕의 시신, 또 모영왕이 끌려갔던 그 주씨 부인, 그 왕모였던 주씨,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합장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는 바로 동수라는 인물이 제격이었죠. 왜냐하면 모영왕과 싸우다가 망명해왔던 망명객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영왕의 당한 모욕을 조금이라도 이 동수라는 사람에서 씻을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동수가 죽은 후에 여기에다가 그 배장 같이 이제 옛날에 이제 어느 왕이 죽으면은 그에 가까웠던 신하들을 갖다가 그 왕 주변에 배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이제 줬는데 바로 동수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벼슬도 사실은 동수가 했던 벼슬이라기보다도 나름대로 여기 배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명예직을 줘야 되니까 지금도 뭐 아들이 조선 때도 아들이 무슨 영의정을 하게 되면 그 부모 할아버지도 다 벼슬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어떤 명예직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보면은 그 덕흥리 이제 고분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덕흥리 고분에 보면 13개 태수가 주인공한테 와서 하례를 드리는 벽화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것을 요 주인공이 유주자사 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주라는 것이 오늘날 북경 지역입니다. 유주자사라는 벼슬 자체는 이전에는 중국식 관직명이었죠. 그러면 유주자사가 죽었는데 왜 중국 사람이 죽었는데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좋은 묘실을 갖다 세워줬냐. 이때까지 그게 의문이었죠. 그런데다 이때까지는 중국 사람의 유주자사 진이 망명해 와가지고 여기에다 묘실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여기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첫째는 이 13군 태수, 이게 와서 말하자면 정무 보고를 하는 유주사사한테 정무 보고를 하는 그 태수들의 그 위치를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낯익은 위치입니다. 뭐냐면 범양태수, 어양태수, 연군태수, 상곡, 광령태수, 대군 이 지역은 오늘날 북경 지역인 것이죠. 그 외에 뭐 요서, 창녀, 요동, 현도태수, 낙랑태수, 대방태수 우리가 흔히 듣던 그 지명들이죠. 이 13개 지역의 태수가 와가지고 유주자사 관할 밑에 이제 태수였던 거죠. 그 태수가 이제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관직명이 있습니다. 뭐 권위장군, 국소대형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여기에도 결국은 보면은 이런 관작이 유주기 때문에 유주자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유주자사라는 것이 꼭 중국식 관직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유주는 이미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우리가 쳐들어갔던 경험이 있죠. 고구려는. 북평 어양을 아까 쳐들어갔다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광개토 대양 때도 영군까지 침입해 들어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우리가 뭐 일시적이나마 들어가서 유주를 점령했던 것이 있죠. 근데 여기에 점령하게 되면은 고구려 벼슬을 가지고서 통치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민족을 침략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벼슬을 가지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뭐 정통적인 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대륙백제 얘기할 때 뭐 광양태수라든지 그쪽에 이런 걸 임명하는 거 보면은 백제에 있는 관직명이 아니고 그 현지에 있는 관직명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피통치자들을 갖다 관할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벼슬로 대개 이제 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유주사 그 지인에서 내리는 벼슬 중에 하나가 사지절 동의교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지절이라는 벼슬은 천자가 부하들에게 모든 정권을 준다고 하는 그러니까 야전 사령관한테 주는 것이 이제 사지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천자의 임명권을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 천자의 임명권은 중국의 천자가 아니고 우리 독자적으로 고구려의 천하관에서 보면은 고구려도 천자의 제국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고구려의 천자 이때 이제 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주사 진이 누구 때냐 하면 광개토 대왕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광개토 대왕 때 그 세력이 클 때 유주를 점령하고 유주사 진은 고구려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서 그 지역을 통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광개토 대왕 때 이런 그 북경 지역을 점령해서 그 유주 자사를 세우고 또 그 13 군의 이제 퇴수를 거닐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왜 이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동수묘 또는 지금 유주사 진묘 왜 고구려도 만만치 않은 나라였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고구려에 대해서 위상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고구려의 위상이 요하를 건너지 못한 겨우 당나라 침입을 겨우 죽기 살기로 막았을 이런 소국이라는 이런 고정 관념 때문에 중국에서 온 사람한테 무조건 이런 대우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고구려가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그 고구려가 중국에서 망명했던 동수문 동수, 유주사 진임은 진, 이 망명객들한테 이렇게 호화 무덤을 갖다가 만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구려 거의 왕릉 무덤에 버금갈 정도의 이런 무덤들을 고구려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많은 고구려의 포로들을 잡아오고 했던 이런 나라인데 이런 망명객들한테 이런 호화 무덤이나 좋은 그 묘실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고구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쭉 얘기해 본 거, 그 얘기를 나눈 거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구려를 생각할 때 고구려가 하나의 또 천재 제국으로서 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기마민족으로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되는데 처음 서두에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조공을 가서 바친 조그만 소국에 불과했다는 그런 면에서 자꾸 이런 식의 사대적인 발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 고구려의 위상을 낮춰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구려의 그 유민들, 우리의 고구려 유민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가서 이런 역할들을 했고 또 나라는 망했지만은 그 유민들이 가서 오히려 중국의 당나라와 대치했던 그런 나라를 세우고 또 거기에 최고의 장군이 됐고 또 발해를 세우고 했던 이런 거. 또 그다음에 고구려에 온 망명객들의 우리가 그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단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중국에선 망명객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또 실제로 유주까지 우리가 통치한 거꾸로 역으로 유주까지 우리가 통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유민과 망명객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의 위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